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시기에는 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됐었다. 금뿐만 아니라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집중해 본다면 그러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금과 은 실물에 투자한 게 99%고 나머지가 뭐 이제 실물 아닌 거 1%인 거고 전체 자산 중에서는 몇 %한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금이나 은을 좀 살려고 현금을 모아놨다 보니까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금과 은의 한 9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나머지 현금이고 뭐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안 해요? 예, 안 하고 그냥 이것도 심지어 이제 금이랑 은 살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올인 인생인데 예. 이걸 일반인에게도 추천하실 만한가요? 만약에 내가 금과 은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해도 되죠. 뭐 심지어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이런 것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좋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투자에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 금 가격이 2만 불 간다라는 건 저는 아예 확신하거든요. 2만 불을 지나간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얼마죠? 지금 한 4,800불 정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건 당연하다.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니까 아시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매도 시그널이나 매도 플랜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것보다 조금 덜 가든 그것보다 한참을 더 가든 그러니까 저는 2만 불 된다고 금 안 팔아요.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팔죠. 하지만 며칠 전에 폭락 때 좀 무섭긴 하셨죠? 아니 전혀요. 진짜. 아 정말? 네, 진짜. 순간도 아무것도 안 흔들렸어요. 아니 자산의 90% 이상이 들어갔으면 그 정도 떨어지면 맹세. 진짜 맹세코. 맹세. 왜냐면 사실 이게 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또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랬던 역사는 이미 많았고 2026년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진짜 단 1도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그런 저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전 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대부분의 자산에 다 금과 은에 투자를 해도 저는 불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금과 은의 비중을 30%만 담아도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있죠. 변동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승에 대한 100%의 확신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언제가 고점이고 그 고점이 나타날 때 시그널이 뭔지 만약에 내가 그걸 놓친다고 하더라도 최후로 어떤 그런 손절 플랜 같은 것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일단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 이제 나머지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10%만 먼저 담아두시는 게 좋다. 그러면 금은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은에 집중한다고 해주셨는데 금과 은 중에서는 비중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7대 3이에요. 금이 7, 은이 3인데 장기적으로는 은이 훨씬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3대 7로 안 하고요? 이 은이 제가 작년에도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은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오른다. 다만 그 전체 사이클 중에서 중반부를 지나가는 그 지점쯤에 한번 큰 조정이 와요.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왔는데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는 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올해 자체가 뭐 올해가 될지 그게 내년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금이든 은이든 좀 많이 큰 조정이 올 수 있는 시기고 이때 금에서 은으로 좀 갈아타려고 생각을 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물 은 가격이 아예 뭐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을 은으로 지금 못 바꿨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이제 뭐 가격이 이 하향된 거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큰 하락이 이루어지면은 그 실물 가격도 좀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땐 제가 갖고 있는 금을 전부 다 팔아서 은으로 갈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전부 다 팔고? 네, 은이 훨씬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근데 은은 하루에도 10%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매우 큰데 하락장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2030년까지 보유하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뭐 늘 10% 떨어지는 빌비지할 거잖아요. 없어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 돌아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패턴이 막 두 번, 세 번밖에 없으면,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금과 은의 역사가 5,00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똑같았던 게 이번엔 다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더 확률적으로 많이 낮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솔직히 쓰이죠.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30% 떨어졌을 때 제가 급하게 이제 뭐 제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페나 막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이런 데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뭐 과거에도 반복됐었고 흔한 거다. 마음 단단히 잡아라 라는 글을 올렸지만 유튜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진 않잖아요. 제가 출연했던 이제 김 작가 채널 TV의 그 댓글이라던가 뭐 다른 데 댓글 보면은 막 아주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은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금과 은을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둘을 다 합쳐서도 내 전체 자산의 좀 일부만 갖고 있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갖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나 런던 시장에서 발생한 실물 은 고갈 사태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이제 은 가격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를 거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은이 공급이 부족했던 건 지난 5년 동안 매년 반복됐던 일이에요. 왜냐 산업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AI 발전도 커지고 데이터 센터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늘어나고 전기차 많이 만들고 있고 그다음 우주 산업, 방산 모든 분야가 첨단화되고 있다 보니까 은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산업 수요는 지금도 많이 늘어났고 예정된 거 그냥 픽스된 것만 하더라도 이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정해져 있어요. 수요는. 그 산업 수요는. 근데 마찬가지로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자본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광산 개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픽스되어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것들을 사실은 이제 인도 금거래소, 뭐 상하이 금거래소, 런던 금시장,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 이런 데에 쌓여 있던 재고들로 이제 부족분을 채워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을 기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문제는 그거죠. 예전에 이제 은이라는 게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사실 투자하는 투자의 대부분이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온스의 은 가격이 뭐 100불을 돌파했다 막 이런 뉴스가 뜨면은 그 100불이라는 게 선물 시세 기준이에요. 근데 선물은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이 실물로 인도 요청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팔 때 계약을 그냥 청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 금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보다 거의 한 138배 정도 더 많은 양의 계약이 실제로 거래가 돼요. 근데 지금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수요는 가격이 몇 배가 뛰든 써야 된다. 걔네들은 100% 실물을 인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딱 그 트리거, 이거 실물 못 받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트리거가 뜨면은 갑자기 뱅크런처럼 실물 인도 요청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022년 니켈 사태도 그렇고 이제 원유 사태 때도 비슷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좀 많아요. 그때는 이제 선물 시장 자체가 붕괴하거나 아니면 은 가격이 이 금융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착시 효과도 있었어가지고 은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치솟는 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초보자들에겐 KRS 금시장 추천하시던데 세제 혜택과 수수료 측면에서 일반 금은방이나 ETF와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저는 KRS 금시장에서 금 조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KRS 금시장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물을 직접 그 한국예탁원이 보관하는 형태로 커버리지해서 이 시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물시장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선물시장은 그냥 한 138명 중에 딱 한 명만 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138명이 다 은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KRS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물이 커버리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실물 인출 요청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웬만해서는 그 실물을 못 주는 일은,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진 않을 거다. 물론 그게 이제 1대1 커버리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100% 안전하다라고, 뭐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물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거래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싸요. ETF도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편인데 걔도 한 0.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팔 때 합쳐서 한 2% 정도 되고 근데 이제 KRS 금시장은 0.3% 정도라 사고 팔 때 거의 이제 비용이 안 든다.
플러스 이제 ETF는 수익의 15.4%를 내는 배당소득세, 미국에 상장된 거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거든요. 금통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15.4%의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실물은 부가세 10% 이렇게 세금이 대부분 내는데 KRX 금시장은 실물 인출만 안 받고 그냥 매수하고 매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세제책 면에서도 엄청 매력적이죠. 그럼 왜 다들 KRX 금시장 금을 안 사고 딴 데서 사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그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금시장의 정보의 편차가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알고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게 차이가 이 정도까지 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금통장을 할 바에는 ETF로 하는 게 효율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는 게 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보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KRX 금시장이 ETF보다 완전 엄청나게 불리할 때도 있거든요. 네. 사자마자 막 15% 손해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금시장에 대한 그 정보의 격차가 너무 커서. 사자마자 왜 15% 손해를 봐요? 예를 들면 김치 프리미엄 20%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우리나라에 좀 완화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 해외에서 수입해 오니까 저 같은 기업들이 프리미엄 높아지면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한테 쭉쭉 뿌려요. 근데 저희 금거래소만 해도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 큰 도매 업체들, 무역 업체들은 막 몇 톤 단위로 이렇게 막 사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이 뿌려지면 다시 이제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이제 원래 시세에 맞춰지게 돼요. 근데 이제 KRX 금시장은 당장 현물을 보유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프리미엄, 그러니까 호가제라서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요. 국제 시세보다 막 20% 더 비싼데도, 근데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냥 이게 금시세구나.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정보의 편차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KRX가 가장 효율적이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 높아진 시기에는 ETF를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금통장 같은 게 차라리 나을 때도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도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KRX 금시장에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수료도 없다고 했잖아요.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뭔가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있는 형태로 금을 보유하는 걸 금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지고 있어야겠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물 투자를 하는데 마치 이 금시장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중고차 시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막 헐값에 나오는 물건들도 많아요. 그럼 이런 거는 사자마자 막 4% 5% 이득 보고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보의 편차가 커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용하기에도 좋고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없고 그 다음에 실물을 살 때 꼭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개인 간 거래,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위탁 거래 같은 거를 이용하면 그건 중개 거래이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는 이제 부가세가 없어서 살 때 팔 때 가격도 똑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KRX보다 실물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저는 뭐 효율 면에서 봐도 실물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카운터파티 리스크도 없고 다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내가 보유하는 게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한테 맡겨두는 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성향에 맞춰서 개인간 보는 것 거래할 같습니다. 때 사기나 뭐 가짜금 리스크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요? 사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직접 만나서 뭐 금을 이제 거래를 하면서 뭐 그러니까 선입금을 먼저 안 주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짜금이 좀 문제가 크기는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 가짜금이 좀 가짜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짜금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옛날에 이제 뭐 대충 철, 뭐 납, 아연, 구리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금이랑 비교하면 막 부피가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면 중량을 재봤을 때 이제 1kg가 아니고 막 500g밖에 안 나온다던가 이렇게 중량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자석 붙여보면은 또 대부분 알 수 있어요. 흔히 금이 자석에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반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올려놓고 이제 자석을 뚝 떨어뜨리면은 자석이 이렇게 스르르 떨어져요. 근데 가짜 금들은 철 같은 건 그냥 붙어버린다던가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반자성체라 좀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약간 툭 떨어지는 속도로 되게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자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점점 이 가짜 금이 악랄해져서 텅스텐금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텅스텐은 금이랑 밀도가 거의 똑같아서 육안으로는 금은방 사장님들도 분간을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분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을 써야 되는데 흔히 이제 전문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 약식 감정은 XRF라는 검사를 써요. XRF는 엑스레이로 콕 찍어가지고 보는 건데 얘도 그 파장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겉에 도금을 되게 두껍게 입히고 안에 텅스텐을 넣어두면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업계에도 그런 이제 텅스텐금이 이제 막 발견돼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팔러 왔는데 감정했더니 그런 게 나와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 일반 개인은 개인 간 거래에서 가짜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전문 감정을 하기 때문에 뭐 XRF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도도 검사, 뭐 초음파 검사, 뭐 자성 검사, 뭐 다양한 검사를 해서 텅스텐을 다 잡아내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 간 거래를 저희가 중개해도 이제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진짜 개인끼리 만나서 할 때는 그럼 진짜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기계 저희가 쓰는 그런 전문 기계들은 진짜 비싸요. 개인이 그걸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개인 간 거래할 때 이런 중고의 거래소를 깨야 한다는 건데 그거 외에 또 금방에서 발품 팔 때 손해보지 않고 뭐 주물금이나 골드바 사는 꿀팁은요? 제일 좋은 건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발품을 팔아서 이제 한 보통 금은방들이 모여있는 뭐 종로라던가 대구의 교동이라던가 부산 범일동 이런 데 가서 이제 한 4-5군데 정도만 발품을 팔면 대략적인 금가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서 금가격에 뭐라 물어봐야 돼요? 들어가서 딱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한 냥짜리 덩어리금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한 냥짜리 덩어리금. 예, 한 냥짜리 덩어리금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을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골드바냐에 따라서도 가공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덩어리금은 그냥 그 금을 주물 틀에 놓고 녹여서 이제 굳히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금 가격이 지금 오늘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지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 덩어리 한 냥짜리 얼마예요 하면은 또 얘가 좀 짬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4-5군데 물어보면 가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렴했던 곳에서 대부분 거래를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면 이거는 얘기하면은 그 사장님들한테 조금은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2019년쯤에 처음 금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금은방들 막 발품 팔러 다녔거든요. 근데 우연히 한 10번째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을 많이 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서 또 한 10번째쯤 발품을 파니까 이제 진짜 좀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금은방한테 가서 그 금은방 들렀을 때 사장님 제가 사실 여기 10번째거든요 그냥 가격 좀 잘 맞춰주시면 살게요 라고 했더니 그냥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애매하게 가격 불러봤자 얘가 10번째 돌았으면 대충 가격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불러봤자 얘 갈 거고 그냥 커피값이나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최저 마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방법을 자꾸 애용했는데 사장님한테 한 번 혼났었어요. 자꾸 그러지 말라고. 예, 근데 여러분들 한 번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꽤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초보자인 척 하지 마라. 네, 초보자인 척 하지 실제 마라. 초보자인 척 하면 금값이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게 금은방도 자영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금은방도 자영업이다 보니까 전부는 아니고 일부의 어떤 금은방들은 사람을 봐가면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해요. 진짜로. 일부입니다. 네, 일부. 자, 그렇게 금을 사고, 은을 사고 난 다음에 집이나 외부 시설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 저는 이런 거 못 사겠는 이유 중에 하나 돈도 없지만, 이거 불안해서 어디 나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땅에 묻어놓는 편이고 그래서 뭐 땅에 묻는다고 더 불안한데요? 네? 개인 사유지의 땅 안에. 네, 그죠. 개인 사유지의 땅 이제 농사하시니까 에다가 잘 묻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장롱에 넣어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고를 사기도 해요. 뭐 최근에 뭐 주원규 대표님 뭐 금고 뭐 공고하셨던데 그런 거 이제 사서 막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고를 사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금이라는 게 사실은 한 1억짜리 사봤자 핸드폰 반만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정도는 진짜 나만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충분히 집에서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넣어두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은행의 대여금고 같은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공간 그 스토리지 같은 데들 그런 데 넣어두기도 하고 그건 참 실물 보관이 문제긴 하긴데 왜냐면 누가 어쨌든 훔쳐가면 팔면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못 잡죠. 녹여버리면. 네, 솔직히 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훔치면은 절대 못 잡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때 그때 그 사람이 왜 금을 사러 갔겠어요.
금은 녹이면 그 다음에 이 출처가 어딘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보관하는 게 너무 불안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KRS 금시장 차라리 그런 걸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나는 보관은 뭐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다. 네. 내가 잘 보관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개거래 같은 걸 이용해서 네. 예, 실물 투자하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가 뭐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고 부동산 사는 것도 괜찮고 다 사는 거 괜찮은데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인 상황이에요. 금을 사냐 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을 안 살 거면 이 현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시기에는 금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뿐만 아니라 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집중해 본다면 그러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기현 대표님 방송할 맛이 날 거라 생각한 게 제가 조기현 대표님 뵙고 이제 한 3번, 4번, 5번 뵌 것 같은데 출연하실 때마다 금값이 올라 있어서 네. 다음번에도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럼 뭔가 말을 할 때도 더 신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내 말에 더 신뢰도 쌓이고. 네, 그렇죠. 다음번에 또 조기현 대표님 출연하실 때 금과 은값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궁금해진 시간입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양배리 조기현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